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의 박승찬 원장님 그리고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임은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집이지만큼 저희가 어벤져스급 출연자 두 분을 모셨거든요. 오늘 친절하고 알찬 해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1박 4일 동안의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순방 일정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방문 첫날엔 남아공, 호주 정상과 만났고요. 둘째 날에도 무려 7건의 정상회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확대 세션에서 한국의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분주한 일정이었는데요. 자, 박승찬 원장님, 네. 저는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한국이 돌아왔다. 이 문장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던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 데뷔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멘트를 쓰고 싶었었는데 지금 나온 멘트가 정말 가장 큰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네. 이게 가장 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미 좀 멈춰져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좀 알릴 수 있는 출발점이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익 실용 외교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특히 인상이 남았던 것은 이게 뭐 우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계속 웃으시면서 친화력을 네. 가지고 계속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브라질 대통령하고 또 소년공 시절에 그렇습니다. 예, 그 스토리를 가지고 또 같은 친구를 만들어내고 또 한편으로 영국 총리 같은 인권 변호사, 그러니까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가깝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전반전을 총평해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뭐 한 90점 이상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대통령 특유의 친화력을 충분히 발휘한 무대였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우리 임은정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정말 분주한 그런 일정을 보내신 줄로 압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제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그 미국하고의 이제 회담을 좀 기대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좀 아쉽죠.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아쉽고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자 이런 협의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 성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기회에 기왕이면은 만나고 또 한미일까지 약식으로라도 좀 회담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습니다. 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중동 상황이 정말 여의치가 않고 지금 뭐 몇 시간이 멀다 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G7 특히 캐나다 이번에 호스트인 캐나다가 이 초청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뭐 브라질도 그렇지만 뭐 멕시코, 인도 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나라들이고 네. 이 나라들은 사실 이 지금 미중 패권의 어떤 경쟁국에서 봤었을 때 중국하고도 매우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하고도 이번에 좋은 그런 어떤 상견례 자리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역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를 나눴듯이 가장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아쉽게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이 귀국을 결정했기 때문인데 짧은 기간에 분주하게 준비를 했을 우리 외교팀으로서는 다소 아쉽게 됐습니다만, 자, 박 원장님.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조금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일단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준비를 했죠. 했는데 사실 이번에 협상을 해서 전반적인 지금 한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마리를 제공하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다른 관점에 보면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한테 또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네. 지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조기 귀국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갔긴 갔지만 이제 한미 협상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실무진이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미 협상 부분들을 가능한 좀 유예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저는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하면서 또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또 긴밀한 또 이야기를 소통을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외교 스킨십을 또 강화하는 또 계기가 됐기 때문에 뭐 이걸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말씀 뭐 하셨다시피 지금 이번에 참가한 국가들의 면면 자체가 정말 이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고 또 뭐 일본과도 그렇지만 뭐 이 G7에 있는 여러 유럽 국가들하고도 우리가 협력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우리 박 원장님의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외교 무대에서는 미안하면 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상호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작은 약속이라도 어긴 쪽이 그만큼 그 다음 만남에서 뒤로 물러나게 돼 있다. 이런 부분 우리에게 조금은 유리한 입지로 작용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임 교수님,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만남의 기회가 언제일지 궁금한데 네덜란드에서 다음 주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가장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가시지 않겠나 싶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물론 지금 여당 내지는 이 범여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토라고 하는 모임 자체가 G7하고는 또 결이 다르죠. 네. G7도 누가 봐도 잘 사는 소위 이제 서양이라고 하는 일본 빼고는요. 일본이야 뭐 아시아 국가지만 지리적으로 아시아인 거지. 뭐 일본도 어떻게 보면 서양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G7도 G7대로 그런 결이 있지만 나토는 뭐 명실공히 이거는 이제 집단 안보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권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줄은 압니다만 기존에 계속 지금 저희가 연속적으로 가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지금 이런 자리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지금 이런 이 토론이 지금 중동 이 상황을 놓고도 그렇고 하루가 멀다고 계속 지금 상황이 바뀌는 가운데 이 지금 모임의 장에 우리가 가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지금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안 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런 지금 추측들도 나오고 있어서 너무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만을 생각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나토에 간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나토를 가시되 그 모임에서 또 트럼프하고도 자연스러운 또 첫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뭐라 그럴까 앞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또 다른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너무 크게 걱정하거나 연연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4일,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여기서 저희의 바람 같아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일단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자, 이번 G7에서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됐습니다. 새 정부의 한일 관계 기조가 설정이 되는 첫 상견례였는데요. 두 정상의 만남을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 발전해 나가고 그러니까 일본이 미래 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彼のは初めてでありますが、日本のテレビでは毎日出ておられるので、なんかあんまり初めてみたいな気がしませんが、実は初めてです。今年は国交正常化6時だから、非常に多くの方々がお集まりになったと。また大統領はこの会議に出るために、ご不在でしたが、非常に心温まる立派なメッセージをいただいたというふうに報告を受けております。 네, 여러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자, 임 교수님,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성공적인 만남이었다 이런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60주년이죠.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여서 지금 앞서서 이시바 총리 영상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도 사실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60주년을 그 기념하는 그런 행사에 그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네. 60이라는 숫자가 뭐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도 갖는 의미도 크고 지난 60년을 이렇게 회고해 볼
때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본을 열심히 쫓아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또 일본은 뭐 당연히 우리에 대해서 그런 식민 통치를 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뭐 또 당연히 사죄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또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관계였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수직적이지까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좀 계층적인 관계였었죠. 네. 그러나 그것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이렇게 이제 위상이 뭐 G7에도 당연히 가야 하는 그런 나라로 된 만치 이제 한일 양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수평적이 됐고 이제 어떻게 해야 그 상호 보합적인 부분을 더 늘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한편으로 경쟁도 하는 이런 관계가 됐는데 특히 이 지금 세상을 둘러볼 때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세상을 우리 글로벌 인사이트도 그런 지금 여러 인사이트를 주시지만 세상을 둘러볼 때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옥신각신 지금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그렇죠. 것은 두 나라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의 아픔이 있고 여전히 또 피해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또 끊임없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지금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옥신각신할 부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협력할 부분이 더 크다라고 양국 정상들께서 보고 있으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었던 것을 또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끊겼었지만 이제 다시 그것을 복원해서 앞으로 두 나라가 어찌 됐든 간에 뭐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셨다시피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협력적으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 첫 물꼬가 잘 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우리 임 교수님 말씀 중에 이 셔틀 외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박 원장님. 네. 한일 관계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용어죠.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네. 셔틀 외교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네, 또 네. 이거를 재개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셔틀이라는 게 우리가 뭐 셔틀 버스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딱 정해진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비정기적인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외교 채널을 동원을 해서 계속 서로 자주 만나자, 그러니까 긴밀히 소통하자라는 의미의 이제 외교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꼭 뭐 이게 한일 관계만 뭐 딱 뭐 제한돼 있다든가 뭐 국한된 건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한정돼서 한일 관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특유의 또 앞에서 우리 또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외교 지금 형식이 있죠. 뭐 그만큼 양국 간에 또 앙금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자주 만나야지만 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사실 셔틀 외교라는 게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했다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고이즈미 총리 전 총리죠. 야스쿠니 친사 참패 때문에 또 갑자기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네. 2023년도에 다시 복원된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시작됐다는 것은 뭐 이제 우리가 일단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이 글로벌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황이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같이 협력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셔틀 외교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주 만남으로써 소통하고 그런 다른 점을 풀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가 이 한일 수교 60주년이면서 또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사실 한일 관계 정립이 특별한 미묘함을 갖는 이유가 바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일 텐데요. 네.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박 원장님,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이야기했던 한일 관계도 결국 또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안 문제는 현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협력해야 될 부분, 협력. 그게 한일 간의 협력도 있지만 한미일이 합쳐지는 부분도 기본 그걸 공고히 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지금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도 했었고, 네. 이런 거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과거사 문제라든가 우리가 뭐 위안부 문제,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독도 문제, 일단 민감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셔틀 외교의 측면에서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분들을 지금 단순하게 이제 정부 차원도 있지만 민간 차원들, 기업들 차원을 더욱 교류를 더 확대하는 네. 그런 물꼬를 터주는 게 지금 이재명
실용에게 가장 출발점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만나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나눠봤고요. G7 정상회의는 다자 외교 무대인 만큼 여러 정상들과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9개국 정상 간의 만남,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자, 임 교수님, 이 취임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국제 무대 데뷔국 각국 정상들과는 처음 만나는 네. 사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의 소년공 스토리에 관심을 가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라든지 네. 또 엄지척을 날린 이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회담마다 상당히 친근하게 맞춤형 메시지를 건네면서 이 대통령이 인사하는 모습. 그 호주 총리에게는 네. 전화로 통화한 것보다는 상당히 젊게 보이시고 미남이시다 뭐 이런 농담도 건네고 사전 준비가 철저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당연히 그 실무진에서 얼마나 또 조사를 하시고 하셨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대중정치인으로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다 보니까 뭐 스킨십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이미 뭐 숙달된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 보이시고요. 그런 어떤 공통 분모를 찾는다는 건 참 중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그런 어떤 소년 시절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번에 또 특히 그 멕시코 그 대통령이 그 셰인바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우는 것 같았다가 아주 또 관세 협상을 지금 뭐 아무튼 그 멕시코의 어떤 그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뭐 그런 대화를 또 잘 이끌어 가신다든지 뭐 인도 이제 모디 총리 같은 경우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죠. 뭐 호불호가 갈린다면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 어마어마한 14억이나 되는 인구의 나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진데 어쨌든 그 모디 총리도 나름 어려움이 많았던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또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국 총리 같은 경우도 또 인권 변호사라는 그런 공통점을 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좋게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졌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보고 물론 지금 한국이 백척간도의 위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정도의 경제 성장을 가지고 왔던 그 시스템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 안은 이제 이 바뀌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까 이것이 이번 정부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실진데 어쨌든 G7이라는 이 과거의 영광의 나라들이었던 이 나라들이 지금은 과거 그 나라들이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위축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는 뭐 당연히 두 팔 벌려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총리라고 하더라도 또 환영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또 우리 국민분들에게는 자부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9개국 정상과의 분위기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실익 역시 놓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박 원장님, 실질적인 협력 논의, 또 주목할 만한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그림은 그림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좀 큰 거를 뽑는다면 저는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영국과의 지금 자막에 나왔다시피 영국과의 FTA
지금 이런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서 어느 정도 서로가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사실 그 영국과의 FTA 부분에서 혹은 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지금 FTA 부분도 이게 지금의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서 많은 지금 의미가 없어지건, 그래서 지금 이는 시대의 조리에 따라 조금 변형, 그다음에 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뭐 영국과 FTA 부분에 있어서의 뭐 개정 필요성을 합의했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또 유럽을 갈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가지고 있는, 영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 부분들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교육, 투자, 뭐 디지털 공급망, 그다음 에너지 여러 분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영국과의 이런 FTA를 통해서 또 출로를 더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 두 번째가 이제 EU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뭐 EU 정상회의에 뭐 상임의장도 만나셨고 집회위원장도 만나셨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11차 한 EU 정상회담도 하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개최에 대한 제안도 받으셨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 이 중견의 선진국이, 중견국가가 EU의 전체 국가들과의 이런 계속 해왔던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전체 이런 패권 구조 속에서 유럽과의 협력 부분이 한국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기업의 협력이 있지만 이 표준화 부분이라든지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한국을 다 지금 양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 영향을 하기 위해서는 EU라는 큰 나라들과의 협력, 그런 공급망 표준 부분들을 같이 만들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시작점이다라고 측면에서 저는 높게 우리 국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였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 초반에도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네. 이 의제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퇴장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폭넓게 다양한 국가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이 분주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다자 회의장에서 사이사이에 연쇄 양자 회담을 짧게 하면서 어떤 성과를 도출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발력, 어떤 추진력, 친화력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연설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서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자, 임 교수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네. 확대 세션이란 게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네, 네. 이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의제를 첫 해외 연설 주제로 택한 이유 어디에 있는지. 네, G7 이제 확대 세션이라는 것은 G7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7개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일본 제외하고 서방 선진국의 일본 이런 선진국들의 모임인 것인데, 이들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규모가 많이 작아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나라들을 초청을 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지금 한국이 계속 초청을 받고 있고, 올해는 아주 캐나다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호주, 브라질, 뭐 각 어떻게 보면 대륙에서 대표 주자들을 이렇게 불러온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남아공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초청국들까지 다 같이, 왜냐하면 G7 그 코어 핵심 멤버들이 하는 회의가 있고, 이 초청국들까지 다 같이 하는 그 세션을 이제 확대 세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래도 이 G7이라는 그 멤버들이 이제 선진국 클럽이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의제를 설정을 하느냐, 어떤 어젠다를 던지느냐가 글로벌 정세에 함의하는 바가 크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이제 6대 의제로서 핵심 광물, 인공지능,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그다음 또 이제 산불 대응. 이제 캐나다가 워낙 이제 산불 문제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호주도 그렇습니다만 심각하다 보니까 또 이 문제를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미립국 단속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제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압을 어떻게 해서 해소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6대 의제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더라도 캐나다라고 하는 지금 이번에 그 호스트가 지금 이 국제 정세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G7이라는 이 선진국 클럽들이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확대 세션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두 번의 이제 발언이 있으셨는데, 첫째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AI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네. 이것을 떼놓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얽혀 있기도 하고 동전의 마치 앞뒷면처럼요. 이 AI의 그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류 역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쫓아온다 수준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죠. 네. 심지어 지금 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전제품 사듯이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매장까지 세계 최초로 나온다라고 하니 이 중국의 이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앞서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이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 사람은 섭식동물이니까 먹어야지 살지만 네. AI나 이런 모든 데이터랑 관련된 것들은 전기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안보 문제를 얘기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에서도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그 표현을 쓰셨었죠. 이렇게 디귿자로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이렇게 남단을 이렇게 남쪽에 우리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그 고속도로 그 발상을 또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런 인프라가 이제는 또 받쳐줘야 됩니다. 과거처럼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쓰는 지역이 좀 다른 것보다는 이것을 잘 연결을 해야만 전력망에 무리를 가지 않게 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구상을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 두 가지 문제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특히 지금 이 G7 선진국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제였다고 봅니다. 네. 네. 인공지능을 운영을 할 때 그 인공지능을 식히는 기능, 즉 냉각에 네. 그렇게 많은 전기가 들어간다고 네, 하죠. 네.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전력난이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전기. 지금은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맞습니다. 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절대 온도까지 얼려야 되기 네. 때문에 엄청난 전력이 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잠깐 떠올려 보고요. 네. 제가 이거 조금만 보충 네네, 설명해 주시죠. 이게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보이는 이 6가지 분야에서 특히 이제 핵심 광물하고 양자 컴퓨팅이 이제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핵심 광물이라는 게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히토리라는 게 정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미중 간의 관세 협상에도 봤고 네. 한편으로는 똑같이 유럽도 그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르를 뭐 유럽도 매장이 되어 있지만 그 매장이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정제하고 추출하고 가공하는데 S&P 글로벌 자료를 보면 한 16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유심히 볼 수 있을 거고, 아마 중국은 여기 유심히 아마 이번 G7에 관심 있게 읽을 것 같고요. 네. 양자 컴퓨팅은 결국은 이게 또 군사 기술 부분들이 크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가 나토 부분에서도 이게 앞으로 핵심적인 아젠다가 양자 부분들일 겁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충돌하는 또 중심에 있다. 그래서 그런 또 함의도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가서 볼 필요는 있다. 네, 의제들을 한번 좀 깊숙이 들여다봤고요. 중간에 먼저 회의장을 이탈하긴 했으나 이분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보는 쉽게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이 이번에도 입증이 됐죠.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 특히 미국과 다른 이 G6 국가들 간의 입장 차이가 처음부터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조기 귀국을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자신의 사회 관계망에 중동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큰 게 있다. 뭐 이랬는데 대체 왜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일단은 이분이 좀 그러니까 시선과 관심에 집중을 받기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일단은 분위기를 확 업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뭐 메시지를 보면 정말 지금 이야기했던 휴전권 관계없고 뭐 더 큰 게 있을 네. 있다. 그다음에 채널 고정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자체는 그만큼의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저는 막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부분의 이슈가 크고 지금 워낙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전면전으로 가느냐, 미국이 참전하느냐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의 내부적인 부분에서 지금 말도 많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G7은 G6와 플러스 1 미국과의 정말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러시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네네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런 중동 위기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예. 근데 네. G6 국가들이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비우호주의. 내가 미국 대통령인데 기분 나쁘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랜 동맹 국가들도 뭐 지금 사실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예, 지금 뭐 빨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지금 각 나라별로 지금 관세 이야기를 더 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 영국만 했고 나머지 국가들도 지금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속내가 지금 복잡한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게 표가 났고 본인 입장에서는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기 교육을 너무 이제 그런 함의를 두는 것보다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관세 문제라든지 전쟁 문제라든지 사실 2, 3일 내내 모든 참가국으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느니 울고 싶은데 뺨을 건드려준 격이랄까요? 그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고 하지만 반면에 우리도 지금 역시 트럼프의 속내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또한 어떤 협상의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보, 그 여파는 공동 성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통상 G7 정상회의 폐막 이래 포괄적인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공동 성명이 나왔죠. 네. 이게 이제 다 모여서 합의가 모여서 그러니까 포괄적인 공동 성명이죠. 그러니까 커뮤니케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기에 이제 퇴장을 하셨으니 안 됐죠. 사실 이것도 뭐 처음도 아니고 예전에 뭐 트럼프 일기 때도 2019년 정도가 이런 비슷한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이걸 또 미리 예측을 했다는 듯이 또 이제 주최 부분의 캐나다 측면에서도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또 했죠. 그러니까 뭐 직접 트럼프 대통령도 사인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게 한 세 가지 측면인데 일단은 안 된 것부터 얘기를 하면 일단은 뭐 러시아 규탄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던 거죠. 자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를 무조건 지금 비판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문구는 마음에 안 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G8에서 러시아를 내보낸 것은 큰 실수였던 거 이런 얘기까지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거부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합의가 된 게 이제 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6가지 분야, 그러니까 히토리를 포함한 그다음에 우리 광물 협정, 그다음 협력, 그다음 AI, 그러니까 실물 협력에서 가능한 부분에서의 합의가 도출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래서 6가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결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이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유럽의 생각은 여전히 이제 이란의 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근데 이런 이제 긴장 국면에 대해서는 안 좋다라는 거죠.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부분에서는 또 다 합의된 공동 성명들이 채택됐다. 긴장 완화 촉구 성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의미는 이번에 좀 조기 퇴장을 하셨지만 미국도 들어와서 이게 부분적인 협력이 됐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51차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관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로 관세 협상을 할 기회를 엿보던 각국 정상들은 뭐랄까요, 상당히 허탈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유일하게 영국은 속전속결로 무역협정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로서도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요. 자, 임 교수님, 미국과 영국 합의에 이런 과정이 좀 궁금한데 네.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은 겁니까? 참 과연 영국이다 싶기도 하고요. 네. 미국을 잘 역시 다룰 줄 아는구나 이런 인상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웃고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영국 총리 한 분만 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 G7 정상회 이번 첫날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캐나다, 영국, 일본도 수상도 만나셨죠. 했지만은 결국은 뭐 이게 다 잘 어그러지고 지금 영국하고만 이렇게 사인된 것인데요. 그 지난달 결국은 이제 합의가 됐었죠. 양국 간에 이제 무역 협정이 합의가 됐었던 것을 이번에 만난 참에 이제 서명을 한 것이고요. 미국이 이제 그 소위 지금 저희가 전 세계가 지금 바라보는 날짜가 7월 9일인 이유는 네. 그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90일간 유예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4월 9일부터이므로 지금 7월 9일이 그것이 시한이 끝나죠. 네, 네. 끝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아마 성사가 된 것은 지금 거의 뭐 영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지금 추정을 해보는데.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영국은 뭐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가 미국이 경험하는 그 무역 적자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한국이나 뭐 일본처럼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또 등치시켜서 이렇게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또 사례일 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영국산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기존 25% 관세는 당분간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이 공급망 이제 보안 그다음에 이제 생산 시설 소유권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요구 사항을 좀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 최애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할당량을 신속하게 결정을 하자 이런 식의 이제 쿼터 물량을 이제 받은 건데요. 네. 그 쿼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관세를 달리 적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거죠. 그거는 대가로 그러면 영국이 무엇을 제시를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영국 정부는 이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이제 13,000톤까지 무관세로 이제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고 또 이제 100억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뭐 13조 한 6,6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로 보잉 항공기를 또 구매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이 철강 알루미늄 부분에서 그 25%가 아닌 환율로 관세로 받을 수 있게끔 일정 쿼터에 대해서는 그런 지금 거래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쎄요. 지금 그 일본의 경우도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이런 어떤 패키지 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성과를 못 이루고 있는데 꼭 그러니까 이거의 철강이니까 철강이다라기보다는 철강에 대해서 그럼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고기 부분을 그렇죠. 우리가 받아주는 이런 식의 지금 어쨌든 딜을 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좀 함의하는 바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나.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동종일 네.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네, 네. 결국 바꾸면 다 달러가 되니까요. 돈으로 바꾸면 네. 똑같기 때문에.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일본 얘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일본도 관세 협상이 상당히 급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미일 정상 간 만남이 이루어졌는데도 합의는 불발이 됐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요. 자, 박 원장님, 네. 합의를 본 영국과 그러지 못한 일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뭐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사실 이게 영국이 유일하게 이번에 이제 서명을 했지만 타결을 본 것도 영국이 먼저였고 네. 이게 이슈가 이제 그 전에도 계속 나왔던 이슈였는데 사실 그때 나왔을 때도 사실 뭐 저 같은 뭐 저 입장에서 많은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매우 이렇게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지금에 보여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고받는 부분에서 매우 쉽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죠. 근데 일본과 한국은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국을 보면 당연히 중국이 1등이지만 미국 아마 우리나라가 6, 7위가 될 거고 하면 일본이 한 8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본하고. 그래서 그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흑자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인 적자국이죠. 그러니까 네.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다른 입장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과는 협상이 또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가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워딩을 보면 가능한 좀 길게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일본도 마지막까지를 끌고 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하려고 많이 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일본도 우리가 하는 걸 더 보려고 할 것이고 아하. 우리는 일본 하는 걸 더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언제쯤 할 것이냐를 때 뭐 그걸 가르쳐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그래서 뭐 자동차 관세 주요 사안에도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일본도 사실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선물이 있을 것이고 미국이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다 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뚜렷한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게 지금 아까 TRQ 관세 면세 할당 이게 쿼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만 무관세고 나머지는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지금 멕시코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좀 보고 있거든요. 철강 부분에서도 그런 걸 보면서 추진하겠다라는 게 일본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임 교수님,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게 7월 9일인데 네. 이제 정말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 앞서 영국과 일본을 선례로 해서 우리는 어떤 협상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글쎄 아까 영국의 사례에서 보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 아이템을 맞추지는 않아도 될 것 네.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일본 사례를 봤었을 때는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은 느긋할 수는 없죠. 사실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피가 마를 겁니다. 네. 당장 뭐 수출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관세에 물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또 손해를 볼 수까지는 없지만 또 가격을 낮춰야 하고 그럼 그만큼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또 길어져 버리면 이것은 국익에 정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도 전략적으로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마냥 느긋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나라들이 거의 지금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카드가 뭘까를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들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그 카드가 우리가 결국은 독배를 마시기보다는 결국은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게 이제 많이들 그 회자가 되는 것들이 이제 에너지 문제죠. 네. 뭐 미국산 LNG 수입을 더 늘린다든지. 근데 이것도 조금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유럽이 러시아산을 이제 완전히 안 쓰겠다라고 해버리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산 LNG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 또 가격이 부담이 오르죠. 되려나. 네. 네. 그리고 중동 쪽 지금 게다가 이란이라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영해로 그 앞바다에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런 상황이니 이 중동 쪽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심 있어 하는 뭐 알래스카 얘기를 해보나라는 아마 고민들도 하실 겁니다. 근데 네. 그 알래스카는 또 알래스카대로 경제적 부담이 또 있어서 아무튼 시간에 어떤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트럼프도 웃을 수 있고 우리도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이래도 우리한테는 어쨌든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할 만한 카드가 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고민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좀 그런 좀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네. 참신한 아이디어.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A와 A-를 바꿀 필요는 없다. 어떤 제3의 길을 찾아내는 네. 그런 창의력 뭐 네.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완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협상이 주십시오.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교수님 다른 부분도 말씀 다 잘 해주셨고 좀 빠진 부분을 좀 보완을 한다면 지금 한미 간의 협상이 크게 한 6가지 카테고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한 뭐 무역 불균형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수입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비관세 장벽도 있고 디지털 기업도 있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번 협상이 줄라이 패키지입니다.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때문에 근데 여기가 지금 그런 건 여러 가지 주고 받고 하는 좋은데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바로 경제 안보라는 파트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공급망에서 한국이 빠져야 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안 되면 전체가 줄라이 패키지가 안 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경제안 부분에서의 사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되면 정말 미국과 중국이 다 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철강이나 자동차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창원도 가보고요, 울산도 가보고 기업들 CEO분들 만나보면 진짜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에 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뭐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단은 지금 뭐 좀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된다. 그래서 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작은 걸 위해서 큰 걸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전체적인 국익적인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고 줄라이 패키지를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그 성과와 의미를 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임은정 교수님, 네.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처음 그것도 정말 뭐 인수위도 없이 이렇게 출범한 정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이런 큰 회의에 가셨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고 그에 비해서 좋은 그래도 성과를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물론 우리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습니다만 과거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주국방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단순 논리로는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복합 위기 시대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물론 자강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동맹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사국 입장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다자 외교의 틀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앞으로도 생각하시길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총평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박 교수님, 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기조가 이번 이 G7 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일정과 기조 전망해 주시죠. 그 일단은 뭐 나토 지금 가장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자 측면에서 뭐 이것은 뭐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의 국익을 위한 부분 측면을 하면 되는 거고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관심 있는 게 이제 메모드급 행사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는 바로 우리 경주에서 열리죠. 이게 잘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주석도 온단 말인데 네. 지금부터 하는 국익 실용 외교를 잘했을 때 우리의 존재감이 커졌을 때 정말 대한민국에서 뭐 미중 간이 만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G7에서 펼쳐진 우리 국익 실용 외교는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강에 기반을 해서 영향을 키워나간다면 아마도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10월, 11월 초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정말 더 알려줄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G7 회의에서 한국이 돌아왔다였다면 에이펙 정상 회의에서 한국에서 다 해결됐다. 이렇게 그것도 좋네요, 어디.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G7 정상회의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작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원장님 그리고 임은정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